미증시 전문가들과 함께 섹터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글로벌 이준호 파트너와 김영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FOMC 기준금리 결정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준호 파트너님부터 이번 FOMC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CME에서 이제 금리 25bp 인하 확률이 96%, 50bp 인하 확률이 4%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50bp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간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조금 후에 저희가 계속 열리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지표 딜레마인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교역지표 악화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은 부각이 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 2%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소비 지출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압력이란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마이런을 이제 연준 이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해임했던 리사 쿡이 여전히 이제 동시에 참석을 함으로써 이 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런 측면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점도표가 공개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금리 인하 해수라든지 향후 금리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해결가 발표 30분 후부터 진행되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랠리가 될지 조금 급락이 될지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다는 걸 FOMC가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연준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점도표를 또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영진 파트너님은 이번 FOMC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유사하게 지금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25bp 이하 자체는 충분히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래서 인하의 그 폭과 속도가 향후 관건이고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올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2026년도에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와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파월의 어떤 대립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연준이라는 부분들의 독립성을 파월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파월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인하를 완만하게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가져갈 거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결국 25bp 시장에서 이미 25bp를 갖다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25bp 인하 뒤에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들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5bp는 인하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시장이 지금 이미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이 좀 중요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수혜를 받을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기술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 섹터가 왜 수혜를 받을 것인지 또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이준호 파트너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손꼽는 수혜주가 기술주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차입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어떤 고성장 프로젝트가 좀 더 매력적으로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그 기업의 기업 가치 산정에 필요한 할인율이 인하가 되면서 기업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도 AI 관련, 특히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어도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도비는 이제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2024년에는 25%,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 하락을 많이 한 그러한 굉장히 딥밸류 종목이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이런 주가 하락에는 아무래도 경쟁 심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도구 등장 때문에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모델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어도비와 같은 전문 편집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측면 그리고 AI가 이 어도비의 워크플로우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측면에서 어도비에 대한 어떤 할인율은 좀 지나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도비가 재평가를 받고 다시 과거 주가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도비를 조금 들고 나와 봤습니다. 네, 어도비 말씀해 주셨는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 이 어도비 회사 내부 기술이 괜찮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김영진 파트너님은 기술 섹터 왜 좋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할인율이 지금 하락되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가고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저는 오라클을 갖고 왔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 가져왔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백록 수주 잔고를 갖다 이미 확보하고 있다. 현재 오라클의 매출액 같은 경우 연간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돼 있는데 2분기 현재 갖고 있는 수주 잔고가 4,500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오픈 AI한테 3,000억의 수주 잔고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0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년에서 10년치 정도의 매출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굉장히 10년간의 저평가 국면에서 회복됐던 그러한 그림을 오라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우리가 얘기하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 DB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AI에 관련되는 매출 가시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AI에 대한 플랫폼 생태계를 갖다 조성함에 따라서 향후 초대형 고객과의 어떤 단연 계약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매출 가시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이 오라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초대형 백룩,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AI의 어떤 탄탄한 고객들에 대한 단연 간의 계약이 매출의 어떤 수익성의 어떤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이 오라클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AI의 어떤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플랫폼 이쪽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애저가 스케일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AI 수요를 갖다 흡수한다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AI에 대한 non-rate, 우리가 이제 수익을 갖다 가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들 진행시키면서 인프라, 우리가 얘기한 독과점적인 리더십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다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4월 이후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후에도 이 두 종목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은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임의 소비재인데 이준호 파트너님,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타 뷰티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얼타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한 1,400개 정도의 매장을 이제 보유한 메이저 화장품 소매 유통 기업인데요. 네. 성장 잠재력도 높고 이제 브랜드 밸류, 브랜드 에코티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어서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신용카드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이 돼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비필수재 소비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얼타뷰티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주요 카테고리에서 성장률이 좋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울타뷰티를 꼽아주셨고요. 김영진 파트너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 좀 어떻게 보시고 종목은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내용까지 전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것들은 이제 아마 보던 경기 둔화 쪽이기 때문에 방어적 섹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컨슈머 스테이블, 경기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놓고 볼 경우에 AI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산업의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다라는 측면을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파벳하고 구글하고 알리바바 쪽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동일에 모두 다 AI 플랫폼, 클라우드 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성장성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AI 인프라 쪽에 대한 경쟁력들을 확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글 또한 구글의 어떤 갖고 있는 제미나이 이쪽에 대한 어떤 AI 플랫폼 칩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기관 쪽에서 10개 중에 9개가 구글의 어떤 칩을 사용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글의 어떤 성장성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알리바바 쪽을 갖고 왔던 것들은 결국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AI에 대한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체 칩을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인프라를 갖다 내재시킬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운데서 중국 내 AI 생태계 조성하는데 가장 선대선 기업이기 때문에 알리바바 여전히 지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진 파트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금리 인하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뤄볼 마지막 섹터는 금융 섹터입니다. 수혜 섹터이기보다는 투자할 때 좀 신중해야 될 섹터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지만 대출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양날의 검 같은 금융주나 또 금융 관련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만약 수익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이준호 파트너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순이자 마진, 넷 인터리스트 마진이라고 불리는 순이자 마진이 이제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는 빠르게 하락을 하는데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천천히 조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 특히 또 스프레드 축소 때문에 수익성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대형 은행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특히 금리 인하 초기 단계에서는 대출 성장이 조금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단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모기지라든지 자동차,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라고 불리우는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대출에서 좀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데 좀 요런 지역은행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 관련주로서 좀 생소할 종목인데요. 페어 아이작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티커는 피코인데요. 이러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피코는 이제 미국 내 어떤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은 소비자 대출에 널리 사용되는 신용점수 알고리즘 피코 스코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분석,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 피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신용위험 평가 및 적발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서 밸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드로우다운이라 불리우는 것이 36%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금융주 중에서도 금융 관련주를 좀 꼽아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진 파트너님은 금융 섹터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섹터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은행, 그다음에 증권, 보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축소, 그러니까 님이라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님의 어떤 축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예상의 어떤 양상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완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위탁 수수료 또 증가될 수 있고 IPO M&A에 대한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가 됐었을 경우에 금융주는 좀 다소 피할 수 있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유효하다. 그래서 증권주 쪽에서 골드만삭스 뭐 이런 종목들 갖다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뭐 골드만삭스 다 알고 계시죠. 뭐 위탁 수수료 가장 큰 기업이니까 뭐 기본적인 브랜드 네임이 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네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계속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다. 금융주를 투자하는 것들은 또 배당에 대한 또 매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간에 3달러 정도 주는 것 같다 4달러 정도로 한 33% 정도 좀 올리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의 또 대표적인 것들이 금융주 또 증권주였고 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산 관리 쪽에서 굉장히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운영 자산이 한 3.4조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또 골드만삭스 증권주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입니다.